오나라의 손권이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고 전쟁에서 진 조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때 유비는 공명의 계책을 받아 양양, 형주, 남군의 세 성을 창 한 번 쓰지 않고 차지해버렸다. 유비는 이 세 성을 차지함으로써 총나라의 기반을 세울 수 있었다. 공명은 강 북쪽 기슭에 있는 유강구에 성을 쌓고 병사를 양성했다. 유강구는 전략상 요지로서 북쪽으로는 조조의 위나라를 엿보면서 남쪽으로는 오나라를 경계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기틀을 잡자 공명을 따르고자 하는 호걸과 현인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그중 마량, 마직 두 형제가 유비의 수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마시 형제는 모두 5이었는데 형제들이 모두 뛰어났다. 특히 마량의 예지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 뛰어났다. 이 마량의 예지에 힘입어 유비는 양자강 너머에 무릉, 장사, 계양, 영릉군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유비는 유표의 군 42주의 대부분을 소나귀에 넣고 양자강 남한의 유강구를 차지하여 위력을 크게 떨치게 되었다. 그러나 오나라는 제갈공명의 계략에 힘입어 100만 대군의 조조군을 이겼지만 겨우 파릉, 한양 두 성을 얻었을 뿐이었다. 주유는 노숙을 유비에게 보냈다. 그러나 유비는 성을 둘러보러 밖에 나가고 없었다. 유비를 대신해 공명이 노숙을 맞았다. 오랜만입니다, 노숙장군. 예, 잘 지내셨습니까, 공명선생. 인사를 마친 노숙은 이곳에 찾아온 이유를 공명에게 말했다. 오나라는 조조의 대군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오나라 군사들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요. 그런데 저희가 얻은 것은 겨우 파릉, 한양의 두 성뿐입니다. 남군성은 원래 조조 장군의 부하가 지키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그 남군성을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공명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성은 조조 장군의 것이 아니고 유표 장군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유표 장군의 뒤를 이어 큰 아들 유기가 쑥풋벌 되는 유왕숙과 함께 그 성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노숙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원래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비와 싸우지 않고 남군성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노숙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비를 만나기 전부터 은밀한 계책을 세워놓고 있었다. 공명은 곰곰이 생각했다. 만약 남군성을 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면 오나라는 분명 전쟁을 일으킬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성을 얻기 위해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유비 군사들의 전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공명은 오나라와 싸우기보다는 타협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유비와 의논하여 강하에 있는 성 하나를 오에게 주었다. 그러나 오나라는 이에 만족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된 이상 계략을 써서 유비가 어부지리로 얻은 성을 빼앗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주유는 형주와 강릉 두 성을 몰래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공명의 지략에 패하고 말았다. 아, 공명만 없었더라면. 주유는 결국 우라병을 얻어 오랫동안 앓다가 숨을 거두었다. 성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유비의 세력은 나날이 커져만 갔다. 시골에서 집신이나 겨우 팔아
근근히 먹고 살던 녀석이 부하 몇 명 얻었다고 기고만장해 있구나. 조조는 유비의 세력이 자기와 견줄 만큼 커진 것을 보면 분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유비는 다시 익주를 쳐들어가 승리하고 익주의 성도라는 곳에 새로 자리를 잡았다. 조조와 유비, 오나라의 손권이 서로 세력을 다투고 있을 무렵 중국의 황제는 한나라의 헌제였다. 그러나 헌제의 힘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조조가 정치와 외교 문제를 결정하기 시작한 지 오래였다. 뿐만 아니라 유비와 조조 손권은 자신들이 중국의 새로운 왕이 되려는 욕심을 품고 있었다. 가장 세력이 큰 사람은 단연코 조조였다. 비록 적벽대전에서 패배하고 100만 군사의 대부분을 잃었지만 역시 영웅 중의 영웅답게 힘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중원을 중심으로 조조, 유비, 손권이 서로 천하를 놓고 다툴 때 한중에는 장로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황건적 장각처럼 사이비 종교를 이용해 백성들을 교묘히 이용했다. 여러 제후들이 싸우고 있는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의 세력은 점차 커져만 갔다. 마침내는 스스로를 한영왕이라 칭하게 되었다. 이 한중에서 가까운 익주는 서촉 혹은 촉이라 하여 사면이 험준한 산으로 에워싸여 있는 곳이었다. 유비가 촉을 차지한 이듬해인 건한 20년 3월 조조는 대군을 몰아 한중의 장로를 쳐버렸다. 한중은 워낙 산세가 험한 곳이어서 조조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었다. 어느 날 하우연, 장압이 거느린 군사들이 안개가 짙게 낀 틈을 타 총공격을 개시하여 장로의 항복을 받아냈다. 이때 조조의 신하인 사마의가 말했다. 유비는 촉을 얻은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민심이 안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촉의 유비까지 쳐서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조조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사람은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하는 법이다. 한중을 얻었는데 어찌 또 촉을 바라겠는가. 그러나 조조의 계획은 서로 갈라져 있는 영토를 하나로 통일하고 마침내 중국의 새 황제로 올라서는 것이었다. 천하를 통일하려던 목적이 쉽게 달성되지 않자 조조는 마침내 자신의 욕심을 드러냈다. 조조의 부하들은 황제에게 조조를 새로운 왕으로 봉할 것을 건의해 허락을 받았다. 드디어 조조는 위나라의 왕이 되었다. 더 이상 한나라의 장관이나 대장군이 아니라 위나라의 어엿한 왕이 된 것이다. 조조는 수레와 차림을 거의 천자와 다름없이 하였다. 이제 헌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조조가 한중을 손아귀에 넣자 유비의 총나라와 경계가 가까워 양군 사이에는 늘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유비를 쳐서 총나라를 얻으면 위나라의 위협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사마의가 다시 조조에게 건의했다. 이번에는 조조도 사마의의 뜻을 받아들여 촉의 정벌에 나섰다. 한편 유비는 성도에서 병조를 훈련시키고 백성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미 총나라를 평정한 지도 4년이 지난 후여서 국력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왕성해졌다. 조조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유비의 부하들이 말했다. 이 기회에 유황수께서 친히 군사들을 이끌어
한중을 손에 넣으십시오. 이번에 중원을 손에 넣는다면 마침내 천하를 얻을 것입니다. 유비는 곧 부하들의 말에 따라 조자룡을 선봉으로 하여 공명과 함께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한중으로 나갔다. 한중은 하우연과 장압이 지키고 있었다. 유비의 군사들이 무너뜨려야 할 첫 번째 상대는 바로 이 두 명의 장수가 이끄는 군사들이었다. 이들을 맞아 초계 대장 황충은 칠순 노장의 충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우연은 성질이 불같은 장수입니다. 그러니 계략을 써서 장기전을 펼친다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유비는 황충에게 이번 싸움을 맡겼다. 하우연은 유비와 관우 장비처럼 조조와는 의형제 사이였다. 성미가 급한 하우연은 촉군이 장기전을 펼치자 화가 치밀어 올라 조카 하우상에게 군사를 주어 싸우게 했다. 이것을 본 황충이 소리쳤다. 자, 이때다. 공격하라. 황충은 하우상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하우상은 곧바로 말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장수를 잃은 위군이 갈팡질팡하는 틈을 타서 황충의 군사들은 마구 공격을 퍼부었다. 후퇴하는 위나라 군사들을 본 하우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장압에게 본진을 맡기고 자신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총나라의 군사들을 전멸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촉군은 진을 지키며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위나라 군사들이 산을 점점 포위하여 적진을 오르려고 할 때 갑자기 사방에서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선두에 선 황충은 칠순의 노장답지 않게 맹호처럼 적진에 뛰어들며 소리쳤다. 하우연, 황충의 칼을 받아라. 황충의 칼이 한 번 번쩍하는가 싶더니 하우연이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하우연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조조는 아, 용맹한 장수 하나가 죽었구나. 내 한 팔이 끊어졌구나. 하고 소리치며 통곡했다. 총나라 군사들은 황충이 하우연의 목을 베자 기뻐 날뛰었다. 유비는 황충을 정서 대장군에 봉하여 공로를 치하했다. 승리의 축배를 올리고 있을 때 조조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하우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진군에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조조가 이 험한 산중에 와서 무엇보다도 염려하는 것은 굴량미이다. 하우연의 죽음으로 미창산에 저장해둔 굴량미가 위태로워졌다. 그것을 옮기기 위해 조조가 오고 있다. 그것을 태워버리는 장수는 이번 싸움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는 것이 된다. 누구 스스로 나설 자 없는가? 공명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황충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그 일은 적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위험했다. 공명은 조자룡에게도 군사를 주어 황충을 돕게 했다. 조장군은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금세 돌아오지 않으면 지원하러 와주오. 황충은 이 말을 남기고 북산에 있는 위나라의 진을 향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다. 그곳에는 굴량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자, 어서 불을 질러버려라. 군사들은 모조리 목을 베어라. 황충이 막 굴량미를 불태우려는 순간 갑자기 요란한 북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미리 매복하고 있던 장압, 서황, 문빙 등이 이끄는 위나라의 군사들이 나타나 황충을 포위했다. 병력이 적은 황충의 군사들은 죽기를 다해 싸우기 시작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황충이 돌아오지 않자 조자룡은
3천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지원을 하기 위해 떠났다. 조자룡은 맨 먼저 문빙을 한 칼에 베어버리고 적진 속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돌진해 오는 군사들에게 호통을 치며 풀을 베듯 해치워 버렸다. 초계 군사들은 철통 같은 위군에 에워싸인 채 하루 종일 싸우느라 기진맥진해 있었다. 노장 황충도 매우 지쳐 있었다. 조자룡은 쉴 새 없이 창과 칼을 번뜩이며 닥치는 대로 적을 무찔렀다. 장압과 서왕은 그런 조자룡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져 후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와 있던 조조는 범처럼 날뛰는 조자룡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군사에게 물었다. 저 장수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조자룡이라고 합니다. 장판파 싸움에서 이름을 드높였던 조자룡이구나. 그러니 저렇게 날쌘 수밖에. 잘못하다가는 우리 군사들이 모두 조자룡의 칼에 죽음을 당하겠구나. 장수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물러서도록 하라. 위나라 군사들이 물러서자 그 틈을 타 조자룡은 급히 황충을 구해내어 진지로 돌아왔다. 그러나 곧이어 조조의 20만 대군이 총나라의 군사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본진을 지키고 있던 부장 장익이 당황하여 성문을 닫으려 하자 조자룡이 노기를 띠며 말했다. 지난날 장판파에서는 나 홀로 조조의 80만 대군을 무찔렀다. 지금은 나 이외에도 몇 명의 군사가 더 있거늘 이만한 일로 성문을 닫으려 하느냐. 조자룡은 활을 쏘는 군사들을 참호 속에 숨기고 군기를 모두 감추도록 한 다음 북과 징을 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홀로 성문 밖으로 나가 창을 비껴준 채 버티고 섰다. 장압, 서왕을 선봉으로 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오던 조조는 이 광경을 보자 걸음을 우뚝 멈추고 가까이 오지 않았다. 조자룡은 조조의 주저하는 눈치를 보자 창을 번쩍 들어 소리쳤다. 지금이다, 쏴라! 그 순간 참호 속에 숨어 있던 500여 명의 공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당겼다. 게다가 천둥치듯이 북과 징 소리가 나더니 황충, 장익, 장저가 고함을 내지르며 달려나왔다. 조조의 대군은 우왕좌왕하더니 앞을 다투어 흩어지기 시작했다. 기습을 받은 군사들은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화살을 맞고 무수히 말 아래로 거꾸러졌다. 조조는 살아남은 군사들을 추스려 북산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헐레벌떡 달려갔다. 그러나 북산의 군량미는 이미 불타고 있었다. 검은 연기와 불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치솟았다. 그때 갑자기 징소리가 울리며 미창산에 숨어있던 유봉, 맹달의 군사들이 뛰어나왔다. 조조의 군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촉군의 창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조조의 군사들은 거의 몰살당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총나라의 군사들이 얻은 군량미와 무기는 실로 산더미 같았다. 하분관에서 조자룡이 홀로 적군을 막아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유비는 조자룡의 공로를 치하하며 호위장군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그러나 호락호락 물러설 조조가 아니었다. 조조는 남정에 도착하자마자 대군을 편성하여 한수를 사이에 두고 촉군과 맞섰다. 공명은 조자룡에게 500여 명의 군사를 주어 가까운 산에 숨도록 했다. 밤이 되자 조자룡에게 군사들을 이끌고 조조의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북을 치고 함성을 울려대며 위협하도록 했다. 야습이다!
적군이 쳐들어왔다. 잠을 자고 있던 위나라 군사들은 대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라 소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속은 것을 알고 다시 잠이 들려고 하면 다시 철포가 터지고 함성이 들려왔다. 이렇게 사흘밤을 시달리더니 결국 조조의 군사들은 사방에 숨어있던 총나라 군사들의 공격을 받아 크게 패하고 말았다. 그 사이 장비, 위연이 이끄는 군사들은 다른 길로 남정을 쳐들어가 점령했다. 앞뒤로 적을 두게 된 조조는 급히 양평관으로 가서 그곳에 진을 쳤다. 공명은 조조의 뒤를 쫓아 한수를 건너 강가에 진을 쳤다. 뒤에는 강물이 흘러 달아날 수 없는 이른바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이것을 본 조조는 공명이 또다시 계책을 쓰는 것이라 생각하고 진격을 중지시켰다. 그때 산속에서 갑자기 북소리, 징소리, 군사들의 함성이 들리며 한 무리의 군사들이 달려나왔다. 선봉에 선 장비는 병력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허저 이놈, 내 칼을 받아라. 장비가 장팔사모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허저도 장검을 들어 맞서 싸웠다. 그러나 허저는 장비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장비의 장팔사모를 피하던 허저는 그만 말에서 거꾸로 떨어졌다. 장비가 막 목을 베려는 순간 허저의 부하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죽기를 각오하고 맞서 싸웠다. 화살이 비오듯 날아오자 장비도 어쩔 수 없이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허저는 이 틈을 타서 말 위에 뛰어올라 겨우 달아날 수 있었다. 조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양평관을 버리고 달아나려 했다. 그때 조조의 둘째 아들인 조창이 군사들을 이끌고 구원하기 위해 달려왔다. 한 무리의 군사들을 보자 조조는 다시 힘이 솟았다. 그래서 사곡 중간에 다시 진을 쳤다. 조조는 어렸을 때부터 무예가 뛰어났던 조창을 어느 아들보다 대견하게 생각했다. 조창은 곧 선봉에 서서 총나라 군사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달려나갔다. 그러나 용맹스러운 장군 조창도 마초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결국 마초에게 전멸당한 위나라 군사들은 또다시 참패하였다. 게다가 앞에는 위연의 군사들, 뒤에는 장비의 군사들, 옆으로는 마초의 군사들이 조조가 머물고 있는 진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위나라 군사들은 싸우기도 전에 겁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조조는 칼을 높이 들고 외쳤다. 달아나는 녀석은 한 놈도 남김없이 목을 베어버리겠다. 그리고는 앞장서서 군사들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군사들은 다시 용기를 얻어 총나라 군사들과 싸웠다. 몇만이나 되는 위나라의 군사들이 힘을 합쳐 싸우자 총나라 군사들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때 위연이 조조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위연이 쏜 화살은 조조의 뺨에 박혔다. 조조는 비명을 지르며 말 위에서 굴러떨어졌다. 위연은 때를 놓치지 않고 조조의 목을 찌르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호위군 대장 방덕이 조조를 지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위연과 방덕이 싸우는 사이 다른 장수들이 달려와 조조를 구해내어 달아났다. 조조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더욱이 말 위에서 떨어질 때 앞니가 2개나 부러졌다. 조조는 겨우 수백 명의 군사만을 이끌고 남정을 향해 달아났다. 돌아가는 길에 조조군은
곳곳에서 총나라 군사들과 부딪혔다. 싸울 힘을 모두 잃어버린 위나라 군사들은 총나라 군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놀라 달아나기에 바빴다. 조조는 겨우 살아남은 1만여 명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부상당한 처량한 몰골로 허창으로 돌아왔다. 목숨을 잃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길 정도로 치욕적인 참패였다. 이렇게 해서 장로가 차지했던 한중 일대의 땅은 모두 유비의 영지가 되었다. 여러 고을을 점령한 유비는 각 고을에서 투항한 사람들을 따뜻이 위로하고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후한상을 주어 전쟁으로 어지러워진 민심을 수습했다. 이 무렵 여러 장수들은 유비를 총나라의 황제로 추대하려고 하였다. 공명은 이 문제를 넌지시 유비에게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땅만 있으면 너도 나도 왕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군은 한나라 황실에 친척되는 분이자 드넓은 영토를 차지한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유 황수께서 새로운 왕이 되신다면 백성들도 주군의 인자함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유비는 단호히 거절하며 말했다. 내가 비록 한나라 황실의 후예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황제의 신하요. 황제께서 엄연히 왕의 자리에 계신데 새로운 왕이 되다니 그런 역적질을 나더러 하란 말인가. 그런 말은 다시는 꺼내지 마시오. 그러나 주군, 지금 천하가 나뉘어 도처에 영웅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유황수께서는 황실만을 생각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나는 결단코 황제 폐하를 배반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소. 공명이 아무리 설득해도 헛수고였다. 황제께서 조서를 내리지 않는 한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곁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장비가 버럭 화를 내었다. 아니 형님, 왜 안 된다는 겁니까? 황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왕이 되려고 야단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황제의 숙부 되시는 형님께서 왕위에 오르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유비는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권유하자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오를 것을 승낙했다. 게다가 공명과 법정이 허창에 있는 헌제에게 밀사를 보내어 유비를 한중왕에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긴 칙서를 받아왔다. 신하들은 남정 서쪽에 있는 면양에 9층의 단을 쌓고 유비를 오르게 한 뒤 일제히 절을 냈다. 한중왕이 되자 유비는 먼저 아들 유선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법정을 상서령으로, 허정을 태부로, 공명을 군사로, 관우와 장비, 조자룡, 마초, 황충 5장수를 5호 장군에 임명했다. 그리고 나머지 장수들에게도 그동안의 공로에 따라 각각 벼슬을 내렸다. 이 말을 들은 조조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크게 분개하였다. 총구석에 있던 애송이가 왕위에 오르다니 말이 되느냐? 하늘을 대할 면목이 없구나. 내 이놈을 당장 요절하여 이 수치를 씻어야겠다. 이때 사마의가 앞으로 나서며 조조에게 말했다. 대왕께서는 잠시 진정하십시오. 소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우선 말을 잘하는 사람을 사신으로 뽑아 오와 화친을 맺으십시오. 그 다음 손권으로 하여금 형주를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비는 반드시 형주를 돕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이때 비어있는 한중으로 군사를 휘몰아 가면
어렵지 않게 유비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한 작전이었다. 조조는 곧 사마이의 말에 따라 만총을 사신으로 뽑았다. 그리고 오나라와 위나라가 힘을 합쳐 총나라를 공격하자는 편지를 손권에게 보냈다. 손권은 적벽대전에서 싸워 이긴 오나라가 형주 일대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명의 계책으로 그곳을 빼앗겨 버리고 게다가 충신 주유까지 분함을 못 이겨 숨을 거두고 만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었다. 때를 기다리던 손권은 조조의 제의에 기꺼이 찬성하며 즉시 조조의 청을 받아들여 친선을 맺었다. 조조는 곧 번성을 지키고 있는 위나라 군사들에게 형주 국경 지방에 있는 양양을 먼저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공명은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일찍이 조조가 그런 계책을 쓰리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번성을 칩시다. 그러면 조조의 군사들도 간담이 서늘해져서 가볍게 행동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유비는 관우에게 번성을 치라고 명령했다. 관우는 요화를 선봉장으로 삼고 아들 관평을 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은 총지휘관이 되어 이적과 마량 두 장수와 함께 전군을 거느리고 위세당당하게 양양으로 향했다. 관우가 이끄는 총나라 군사들이 진격하자 조조의 아들 조인이 이끄는 위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낡은 벽처럼 허물어져 버렸다. 위나라 군사들은 물론이고 장수들도 적토마를 탄 관우가 청룡 언월도를 마구 휘두르며 나타나자 벌벌 떨며 도망칠 생각부터 했다. 이 싸움에서 위나라의 장수 하우존이 관우에게 죽음을 당하고 채관은 관평에게 찔린 채 목숨이 붙어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쳤다. 그 여세를 몰아 관우가 한강을 넘어오자 조이는 기겁을 하여 조조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조조는 장수 우금을 정남 장군으로 세우고 조조의 신변을 지키고 있던 수십만 병사 중에서 정예군만 뽑아 지원병을 보냈다. 이 소식을 들은 군사 한 명이 조조의 앞에 엎드려 청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조조가 바라보니 방덕이었다. 얼굴이 검고 키가 8척쯤 되는 장수 방덕. 조조가 위연의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을 뻔했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조조를 위해 싸웠던 장수였다. 그러나 방덕은 원래 마초의 부하였고 지금은 자기 형 방요와 주인 마초까지도 유비의 휘하에 있어 다른 군사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는 했다. 그러나 조조는 충신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조조는 방덕을 정남군의 선봉으로 세워 출정하게 하였다. 방덕은 조조에게 감동을 받았다. 곧 싸움터에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방덕은 가족들에게 관을 하나 급히 만들도록 했다. 그리고는 울음을 참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기면 관우의 시체를 이 속에 담아오고 진다면 내가 이 관 속에 들어있을 테다. 절대로 빈 관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방덕은 관을 앞세우고 떠났다. 우금과 함께 방덕은 번성에서 30리쯤 떨어진 곳에다 진을 쳤다. 이 소식을 들은 관우는 몹시 분개했다. 곧 번성을 공격하는 일은 요화에게 맡기고 관평을 이끌고 우금의 진을 치기 시작했다. 관우가 나타나자 위군 진중에서 방덕이 흰 말 위에 앉아 관을 끌고 나오며 소리쳤다. 관우야,
위나라 왕의 어명을 받아 너의 목을 관에다 넣어가려 한다.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항복해라. 이 말을 들은 관우는 긴 수염이 날리도록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네 놈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네 녀석의 목을 자를 것을 생각하니 내 청룡도가 아깝다. 말을 마치고 난 관우는 청룡도를 휘두르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이것을 본 방덕도 칼을 움켜쥔 채 말을 몰아 달려나왔다. 관우와 방덕은 양 군사들이 서 있는 한가운데서 맞붙었다. 두 장수는 100여 차례나 칼을 부딪히며 싸웠다. 두 마리의 말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뽀얀 먼지를 일으키는 가운데 관우의 청룡도와 방덕의 장검이 번쩍이며 불꽃을 튀겼다. 그러나 두 장수는 전혀 지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다른 군사들은 그저 넋을 잃은 채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볼 뿐이었다. 어느덧 날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위나라의 진영에서 먼저 징소리를 울리며 군사들을 수습하자 두 사람의 장수는 내일 다시 자웅을 겨루기로 하고 물러났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좋은 상대자를 만난 관우는 적토마를 급히 몰아 적진으로 달려갔다. 방덕도 기다렸다는 듯이 벌써 나와 관우를 상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50여 합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방덕은 관우가 소문대로 만만치 않은 적수임을 알게 되자 곧바로 말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관우는 병력같이 큰 소리를 질렀다. 이 비겁한 녀석, 어디를 달아나느냐? 이 녀석이 속임수를 쓴다고 내가 속을 줄 아느냐? 관우는 방덕을 쫓아 적토마를 몰기 시작했다. 그때 도망치던 방덕이 갑자기 말머리를 돌리더니 관우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관우는 미처 피할 겨를도 없었다. 화살은 곧장 관우의 왼쪽 어깨에 박혔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관평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는 듯이 말을 달려 아버지 관우를 부축하여 돌아갔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다. 그러나 관평은 만일을 대비하여 적이 몰려와도 나가 싸우지 않았다. 그 사이에 우금 방덕이 진격을 계속하여 번성 북쪽 10여리쯤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며칠이 지나자 관우의 상처는 어느 정도 아물었다. 상처 입은 팔을 감싸고 밖으로 나와 적진과 주위의 지세를 샅샅이 살펴보던 관우가 갑자기 손뼉을 치며 함성을 질렀다. 됐다. 이젠 됐어. 이제 위나라 군사들은 도간에 든 쥐다. 꼭 몰살시키겠다. 관우는 몰래 군사들을 시켜 한강의 한 갈래인 중구라는 개울을 막게 했다. 때는 마침 8월 하순이었다. 매일 큰 비가 내렸다. 하늘 위에는 회색빛 두꺼운 구름들이 며칠째 낮게 깔려 있었다. 그 사이 관우는 높은 고지로 진을 옮겼다. 위나라 군사들이 관우의 계략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날 밤부터 관우는 봉화를 올려 관평이 막았던 강둑을 헐어버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산더미 같은 물살이 위나라 군사들의 진중을 덮쳤다. 홍수다, 홍수다. 위나라 군사들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며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관우의 군사들은 뗏목을 타고 적진으로 들어가 대장 우금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방덕은 5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관우의 군사들에 대항했다.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자 적들은 삽시간에 그 자리에 쓰러졌다. 혼자 남게 된 방덕은 칼을 휘두르며
뗏목으로 뛰어들었다. 뗏목을 빼앗아 번성으로 가려고 한 것이다. 이때 관우의 부하장수 주창이 방덕이 탄 배의 뒤를 바싹 쫓아가 배를 뒤집어 놓았다. 주창은 힘이 센 장사로 유명했다. 그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방덕을 사로잡아 관우 앞으로 끌고 왔다. 싸움은 관우가 이끄는 총나라 군사들의 대승리로 끝이 났다. 관우는 포로가 된 우금과 방덕을 끌어내어 신문하였다. 우금은 항복할 테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다.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 그렇게 쉽게 항복해버리다니. 너 같은 녀석은 목을 자르려 해도 칼이 더럽혀질 것 같아 살려주겠다. 관우는 우금을 곧장 형주로 보내 투옥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방덕은 절대 항복하려 들지 않았다. 너의 주인이었던 마초와 네 형도 이제는 한중왕의 신하가 아니냐. 그러니 너도 항복해서 한중왕의 신하가 되어라. 그러면 우리 전하께서는 너를 귀하게 써주실 것이다. 그런 소리는 듣기도 싫다. 싸움에 졌으니 죽는 것은 당연하다. 어서 내 목을 잘라라. 관우는 어쩔 수 없이 방덕의 목을 베도록 했다. 그러나 방덕의 기계를 가상히 여겨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었다. 관우는 번성을 손에 넣기 위해 서둘러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번성에는 모사만총이 조인을 돕고 있었다. 촉군들이 성 근처에 몰려올 때마다 화살을 퍼부어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자기가 아끼던 정예병들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서왕을 대장으로 삼아 5만 명의 군사를 급히 번성으로 보냈다. 그리고 오나라 송건에게는 사신을 보내 하루빨리 형주를 치라고 독촉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공격군을 지휘하던 관우는 어깨에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다. 지난 싸움에서 상처를 입은 자리였다. 이 소식을 들은 관평이 급히 달려가 관우와 함께 본진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 화살에는 독을 발라 놓았기 때문에 상처가 금방 퍼렇게 부풀어 올랐다. 관우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심한 상처를 입었다. 관우는 싸움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형주로 돌아와 치료를 받았다. 이때 천하제일의 명의로 이름 높은 화타가 찾아와 치료를 해주며 말했다. 이것은 오주라는 독입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팔을 못 쓰게 될 뿐 아니라 독이 전신에 퍼져 죽게 됩니다. 지금 관우 장군의 상태는 매우 위독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수술만 하면 다시 일어나 싸움을 할 수 있겠소?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화타는 곧 수술 준비를 했다. 조용한 방에 기둥을 세우고 밧줄로 온 몸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둥에 묶은 후 수술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관우가 물었다. 팔과 다리를 묶는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습니까? 화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살을 찢고 뼈를 긁어야 하는 어려운 수술입니다. 묶지 않으면 환자가 고통을 참지 못해 수술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관우는 껄껄 웃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어린애도 아니니 아프다고 비명을 내지르거나 하지는 않겠소. 우통을 벗고 난 관우는 마량을 불러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 화타는 곧바로 칼을 들고 어깨에 난 상처를 도려내기 시작했다. 뼈는 독이 스며들어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미소를 띠며 계속 바둑을 두었다. 이번에는 화타가 썩어 들어가는 뼈를 칼끝으로 사정없이 긁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관우는 얼굴을 찡그리기는커녕 볼 한 번 실룩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수술 광경을 참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릴 지경이었다. 드디어 수술은 끝났다. 화타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수술해 봤지만 장군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참으로 하늘이 내리신 분입니다. 화타는 관우가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예물을 극구 사양하고 돌아갔다. 화타는 듣던 대로 명이었다. 화타의 수술 덕분에 관우의 상처는 점점 아물기 시작했다. 우금이 사로잡히고 방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분한 마음을 가눌 길 없었다. 이번에는 서황을 대장으로 삼아 5만여 명의 군사를 번성으로 보냈다. 또한 오나라의 손권에게는 형주를 치라고 독촉했다. 그러나 관우도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않았다. 먼저 10리, 20리 사이로 거리를 두고 높은 봉우리마다 봉화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형주의 일이 생기면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꽃으로 알리도록 했다. 노숙이 죽은 뒤에는 여몽이 오나라의 대도독이 되었다. 조심성이 많은 여몽은 먼저 첩자를 보내 형주의 사정을 알아보도록 했다. 첩자는 관우가 부상에서 거의 완쾌되었으며 산 봉우리마다 봉화를 세워 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몽은 섣불리 관우를 공격할 수가 없었다. 곰곰이 생각하던 여몽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다. 자신이 손건과 사이가 나빠져 대도독의 자리를 물러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육손을 대장으로 하여 군사들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육손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뛰어난 지략을 가진 장수였다. 여몽의 계책대로 대도독이 된 육손은 신임 인사 차례로 값비싼 예물을 관우에게 보냈다. 육손? 육손이 누구인가? 이름을 들은 적은 없지만 젊은 나이에 대도독 자리에 오른 걸 보니 대단한 자인가 보군. 하지만 오나라는 세력이 약하니 당분간은 신경 쓸 거 없겠지. 조조를 쳐 부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야. 싸움에 이기고 있던 관우는 별 의심 없이 육손의 예물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관우의 크나큰 실수였다. 이때 여몽은 군사들을 상인으로 위장시켜 배를 타고 심양강 기슭에 있는 봉화대를 급습하여 순식간에 점령해버렸다. 지키고 있던 군사들도 모조리 사로잡아 봉화대와 봉화 간의 연락도 끊어버렸다. 항복하는 군사들에게는 후한상을 주어 모두 위나라 군사편으로 만들었다. 이 군사들을 앞세운 여몽은 곧바로 형주성으로 내달았다. 심양강변에 봉화대를 지키던 군사들이요. 급한 일이 생겨 관우 장군을 빨리 뵈어야 하니 어서 성문을 열어주시오. 항복한 포로들이 이렇게 소리치자 형주성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는 아무 의심 없이 성문을 열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오나라 군사들이 물밀듯이 성 안으로 쳐들어갔다. 성 안에 있던 총나라 장수들은 칼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모두 사로잡히고 말았다. 형주성을 점령하고 난 뒤 여몽은 말 잘하는 군사를 뽑아 마방과 부사인이 지키고 있는 동안 공안, 강릉 두 성으로 보냈다. 꾀를 내어
두 장수를 유인한 오나라의 군사들 덕분에 여몽은 두 성도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그때까지도 관우는 연락이 끊긴 줄 모르고 있었다. 관우의 선봉인 관평과 요화 두 장수는 양릉파라는 곳에서 서왕이 이끄는 위나라 군사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적장 서왕이 관평과 부딪히게 되자 크게 소리쳤다. 이 예송이 관평아, 형주는 이미 오나라의 것이 되었다. 성도 없는 이놈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까부느냐. 그러나 관평도 서왕에 지지 않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내가 속을 줄 아느냐. 관평은 서황과 맞서 온 힘을 다해 싸웠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관우의 군사들은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관평과 요한은 군사들을 후퇴시켰다. 관평은 곧바로 군사들을 이끌고 관우가 지키고 있는 번성으로 달려갔다. 형주가 송권에게 함락당했다는 말을 들은 군사들이 앞다투어 도망가거나 적에게 항복하는 바람에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관우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무엇이? 형주가 손권의 손에 넘어갔다고?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싸움터에서 서왕과 위나라 군사들이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그 말이 총나라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계략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함성이 일어나면서 서왕이 이끄는 군사들이 관우의 본진으로 거침없이 파고들었다. 뒤에는 서왕을 격려하기 위해 조조가 직접 수십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났다. 서왕은 기세가 등등하여 관우에게 소리쳤다. 이 멍청한 놈아, 형주가 고스란히 손권의 소나기에 들어왔으니 네 놈도 목숨을 바쳐라. 순순히 항복을 하면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어서 무릎을 꿇어라. 관우는 분개하여 청룡도를 마구 휘두르며 서왕에게 달려들었다. 서왕도 관우의 청룡도를 피하며 대적했다. 두 장수는 80여 합을 싸웠지만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관우는 어깨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은 탓인지 청룡도를 휘두르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관평은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관평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징을 울려 군사들의 대열을 정비했다. 그때 갑자기 함성이 울리며 번성에 있던 조인의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쳐들어왔다. 관우는 군사들을 총동원하여 싸웠지만 열세를 면할 수 없었다. 결국 싸움에서 패한 관우는 군사들을 거두어 양양으로 달아났다. 이때 형주, 공안, 강릉, 세 성이 오해 소나기에 들어갔다는 전갈이 왔다. 관우는 이를 갈며 여몽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이런 고얀 녀석, 젖비린내 나는 애송이 녀석에게 속았구나. 무슨 면목으로 한중왕을 대한단 말이냐. 관우는 빼앗긴 새 성을 되찾기 위해 마량 이적을 성도로 보내어 유비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자신은 형주를 향해 급히 말을 몰았다. 가는 길목마다 오해 군사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관우의 용맹스런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달아났다. 오나라 군사들 중에는 형주 백성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 여몽이 관우의 군사들을 동요시키기 위해 계책을 쓴 것이다. 관우가 형주에 도착하자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아이고 아들아, 형님. 가족들의 모습을 본 군사들은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했다. 남아있는 군사 500여 명이 관우의 뒤를 따를 뿐이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오나라 군사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먼저 가까운 맥성으로 가서 구원병을 기다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번 참패를 당한 관우는 관평의 권유를 받아들여 맥성으로 들어가 성문을 굳게 닫았다. 오나라 군사들은 맥성을 10겹, 20겹으로 에워싼 채 함성을 질렀다. 관평은 다시 관우에게 말했다. 이 성은 너무 작아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상용성으로 사람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형주를 도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오나라의 포위망을 뚫고 보낼 만한 사자가 없었다. 관평과 관우가 묵묵히 앉아있을 때 요화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관우 장군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구원병을 이끌고 오겠습니다. 좋소. 이번 일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관우의 허락이 떨어지자 관평은 몇몇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 요화가 상용성으로 갈 수 있도록 오나라의 군사들을 무찔렀다. 이 틈을 타 요화는 맥성을 빠져나갔다. 요화는 상용성에 이르자 급히 맥성의 상황을 알렸다. 지금 관우 장군은 조조와 오나라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시 바삐 구원병을 보내지 않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유봉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이거 정말 큰일 났구만. 정말 딱한 일이야. 맹달도 관우가 오나라의 30만 대군과 위나라의 40만 대군에게 에워싸여 있다는 말을 듣고는 기겁하여 구원병을 보내는 것을 꺼렸다. 우리도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원병이라니요. 게다가 군사의 수도 월등히 많은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두 장수가 구원병을 보내려고 하지 않자 요화는 난처해져서 소리쳤다. 지금 곧 군사를 보내지 않는다면 관우 장군은 조조의 군사에게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훗날 한중왕의 노여움을 어찌 받으려고 이러십니까? 그러나 유봉과 맹달은 요화의 눈치를 보며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다. 요화는 땅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요화는 할 일 없이 성도를 향하여 급히 길을 떠났다.